안녕하세요. 이번 금요 강좌 2021년 상반기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전망을 맡게 된 조사국 미국 유럽 경제팀의 이규환 과장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저희 한국은행에서 2월 말에 발표한 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고요. 그래서 전체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셔서 전망 보고서를 같이 참조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10분 남짓으로 저희 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 있으니까요. 같이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차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전망을 보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전망을 이제 담당을 하고 이제 국내 경제 전망은 조사총괄팀의 신동주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지금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와 그리고 그 백신 개발, 그리고 백신 배포, 그리고 정책 대응, 또 앞으로 소비 회복 그 속도에 따라서 성장이 이제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먼저 한번 백그라운드 상황을 한번 보시고 나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전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전개 상황 왼쪽 그래프 먼저 보시면요. 유럽, 미국,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보실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말과 그 다음에 올해 초 1월에 굉장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었죠. 3차 확산이라고 해서 거의 뭐 하루에 뭐 7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 확산세가 1월을 지나면서 이제 백신도 보급되고 좀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랑 유럽 같은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러시아 같은 신흥국에서도 점차 감소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 이동 제한 조치 강도라는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게 봉쇄를 얼마나 세게 하고 있느냐, 약하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2021년 1월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이제 좀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끝까지 잘 안 나오지만 2월 돼서 조금씩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백신이 작년 말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또 접종을 개시를 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에는 46.1%로 나오는데 전체 인구 대비 46.1%로 나오는데 이게 2월 15일 기준이라서요. 지금 3월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거의 55% 인구 절반 이상이 접종하신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영국도 22%에서 최근에는 30%까지 넘었고 미국도 이제 가장 최근 지표 보시면은 15%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 코로나 확산세도 조금씩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기존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2차 이렇게 2번씩 맞아야 되는 접종이 그동안 진행이 됐다면은 지난주에는 존슨앤존슨에서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게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제 그게 만약에 또 점점 상용화되면은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모습 잠깐 보시면요. 국내 전개 양상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 1차 확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름에 2차 확산이 있었고 또 작년 말에 굉장히 심했죠. 3차 확산이 있다가 1월, 2월 들어서 조금은 많이 이제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국내 경제 전망에서 더 다뤄주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관련 진행 상황과 백신 진행 상황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세계 경제 전망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세계 경제 상황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같은 이제 주요국 경제 전망, 개별 국가 상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국제 유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 경제입니다. 세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제 글로벌 PMI라고 해서 저희 전반적인 경제 심리 지표인데요. 2020년 1월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했죠. 그러면서 봉쇄 조치가 더해지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제 경기 이제 주요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도 그렇고요. 중국도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 부양책들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서 조금 소비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백신 보급이 좀 점차 이제 가속화되면서 경기 회복을 좀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오른쪽 보시면은 IMF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아직 확정치가 발표는 안 됐는데 2020년에는 마이너스 3.5% 역성장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는데 21년 5.5% 반등하고 2022년에도 4%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리스크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최근에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백신 배포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불확실성 요인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국제 교역과 물가가 또 있는데요. 세계 교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와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세계 교역량 나옵니다. 세계 교역량 보시면 이제 2020년 초반에 역시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다가 점차 올라왔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상품 교역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세계 교역은 상품 교역이랑 서비스 교역으로 나뉘는데 서비스 교역이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이제 여행, 관광 같은 것들이 이제 서비스 교역으로 이제 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격리 조치도 있고 그리고 입국 금지 조치 같은 것들이 아직도 일부 나라에서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백신이 얼마나 잘 배포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시차를 두고 서비스 교역은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수요 부진,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제 점차 가시화되면서 또 그리고 유가가 요즘에 굉장히 올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제 전년보다는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세 번째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국 경제 전망을 이제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 들어서 소비를 중심으로 굉장히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왼쪽 지표 보시면요. 소매 판매가 있는데요. 소매 판매가 12월에 마이너스 1.0이었다가 2021년 1월 들어서는 5.3%로 확실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그럼 빠르게 올라왔느냐? 분명히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올라온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 말에 미국에서 0.9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확정을 짓고 이제 2021년 1월부터 집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21년에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600달러를 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소비를 1월부터 시작을 했겠죠. 물론 그 600달러를 한 번에 다 쓴 건 아니겠지만 일부씩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1월에 지표가 확실히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2021년 1월까지는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된 상황인데 가장 최근 지표 보시면은 2021년 1월에 2.4%로 올라간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은 이제 백신 보급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앞으로 부임 100일 이후에 향후 미국 국민 1억 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1억 명이라고 하면은 미국 국민 전체의 한 30%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 기준으로 1억 명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제 그 미국 국민의 전체로 보면은 30%에 불과하고 지금 속도로만 따지고 보면 이미 벌써 그 목표치의 75%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일 내로 1억 명 접종은 거의 초과 달성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존슨앤존슨 백신이라든가 다른 백신 공급도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경기 정상화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 지난 주말에 1.9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천조 원 정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미국 전체 1년 경제 성장 GDP의 9%가 넘는 금액인데요. 이렇게 되면 또 1인당 1,400달러, 160만 원 정도를 또 일시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70만 원 정도만 지급했는데도 5% 소매 판매 성장이 나왔는데 1,400달러, 그 2배가 넘는 수치를 지급하면 더욱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앞으로 올해 중에는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로 지역입니다. 유로 지역은 1월에 코로나가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좀 예시로 들자면요. 그 영국 리버풀이라는 축구팀이랑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축구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붙기로 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독일에 가서 챔피언스 리그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영국 입국은 받지 않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하다 보니까 헝가리에서 경기를 치렀고요. 같은 이유로 이제 첼시랑 이제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이 원래대로라면 스페인에서 붙어야 되는데 이제 경기를 이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걱정 때문에 입국을 불허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루마니아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기인데 이번 주에도 그렇게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방역 조치가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왼쪽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소매 판매가 11월에 마이너스 5.7이었는데 12월에는 그것보다는 좀 못 미친 만큼 회복을 했고, 근데 이제 또 지난주에 발표된, 여긴 업데이트 안 됐는데 지난주 발표된 수치를 보시면 마이너스 5.9%로 더 꺾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8.3, 8.3,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게 8.1인데 계속 비슷한 수치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이후에 백신 보급이 차차 진행이 되고 22나 뭐 유로에서 이제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게 되면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 코로나 확산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 소비 부진, 소매 판매 왼쪽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죠. 11월에도 마이너스, 12월에도 마이너스. 그런데 다만 이제 일본도 미국처럼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2021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GDP 대비 6% 수준에 달하는 추가 부양책을 실행할 것으로 지금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걸 소비 진작이 되고 그러면 경기 개선 흐름이 조금은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된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또 개최될 수도 있는데 이제 무산될 수도 있고 개최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다른 옆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사실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일본보다 좀 더 견조한 성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폐렴 이 상태가 좀 번지고 나서 빠르게 수습을 했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수출이 잠깐 빠졌다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노란색 선이죠. 그리고 민간 투자도 꺾였지만 계속 꾸준히 올라와서 회복이 돼서 이렇게 좀 회복세가 여전히 견조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쌍순환 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원래는 이제 수출 위주로 성장을 해온 나라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소비 같은 내수로도 좀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중국의 성장 여력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슈가 되면서 미중 갈등이 조금 격화되려는 여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부실 채권들 최근에 금리도 조금 오르고 그러면서 좀 부실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축구팀을 좀 예시로 들면은 작년에 중국 리그 우승팀이 장수 수닝이라는 팀인데 이 팀이 모기업이 지금 부실화되면서 지금 해체 직전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아직까지 큰 우려는 아니지만 조금씩 번질 여지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흥국들 보시겠습니다. 신흥국은 워낙 다양한 나라가 다양한 지역에 퍼져 있다 보니까 뭐 하나로 이렇게 딱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국가별로 상이한 경기 흐름을 보일 텐데 지역별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세안5입니다. 아세안5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저희가 여행을 좀 많이 다니죠.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그런 5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일컫는데요. 아세안5 같은 경우는 수출은 괜찮았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그쪽 수출은 양호했는데, 문제는 내수입니다. 아세안5에도 코로나가 퍼지고 있고, 근데 이 코로나 수습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백신 도입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좀 늦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개선세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미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왼쪽 그래프를 보셔도 조금 아실 수 있죠. 소매 판매가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7.9, 그리고 12월, 1월 또 아직 지표는 안 나왔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세안5는 이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 상황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봉쇄 조치 조금씩 풀리고 있고, 그리고 인도가 또 자체 백신 개발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또 백신이 차츰 보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게다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면역을 달성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걸렸다가 회복하면서 항체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또 있어서 조금씩 이제 그렇게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신흥국 지역들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 남미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12월에 비해서 1월의 확산세가 좀 더 강한 상태고요. 하루 평균 한 4만 명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의 여력이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정부 지출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상태라서 회복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는 아까 인도랑 조금 비슷한데요. 인도처럼 확산세가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이고, 뭐 자체 개발 백신도 보유하고 있고, 게다가 러시아가 굉장한 산유국이잖아요. 유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좀 수혜를 얻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올해의 경기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아래 표를 보시면은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러시아 종합 PMI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요. 52.3, 기준이 50인데 이제 넘어갔고, 소매 판매도 부진이 조금씩은 덜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유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이거를 보냐 하면은 국제 유가 자체가 많은 경제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 유가가 이런저런 경제적 판단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해서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표거든요. 유가도 일종의 가격이다 보니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가격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올라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감산 조치를 취했고, 그러다 공급이 부족하게 했죠. 여기에 또 바이든 정부, 이건 지금 공급 요인은 그렇게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바이든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수요 측 요인이게 되겠네요. 수요 측으로는 이제 더 이제 기름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배럴당 60달러 내외 수준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요, 두바이유 기준으로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2020년 중반에는 거의 2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2020년 초반에 2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점차 회복하더니 최근에 60달러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이 가장 최근에는 65달러까지 넘어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를 수 있던 요인에는 이제 아무래도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좀 투자적 유인을 통해서 이제 원자재를 사두는 그런 유입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 면적이 이제 투자적 포지션을 보실 수 있는데 2019년이나 20년에 비해서 2021년 평균이 좀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유가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유가 전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 측 요인으로는 먼저 계속 글로벌 경기 회복이 있다 보니까 꾸준히 이제 뭐 차도 굴리고 공장도 굴리고 그다음에 제품 만들 때 뭐 석유도 필요하고 원유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발생하는데, 와중에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기조를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는 이제 셰일가스에 대한 보조금도 좀 줄이고 뭐 원유 생산 쪽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 쪽에도 좀 차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 상승이 계속 뒷받침되는 경향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우디가 원래대로라면 좀 감산을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좀 예상 외로 감산을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66달러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유가 상승이 이루어질 거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주요 산유국 사우디를 비롯해서 언제든지 감산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부임 이후에 좀 기존에는 수출 규제가 있었다면은 바이든 이후에 조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이란이 조금 친화적인 자세로 가면서 이란의 수출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유가의 아주 급격한 상승을 조금 제약하지는 않을까, 그런 제약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시점을 예상한 건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점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에는 신흥국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 배포 시점과 아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국제 유가 전망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상한 게 아니고 주요 에너지 관련 협회에서 예상을 한 건데 지금 상반기가 54, 55, 55 이제 50달러 중반인데 지금 이미 60달러 중반을 넘어갔죠.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상반기 말 시점을 봐야 되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으로서는 유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고 좀 판단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경제 전망 부분은 신동주 과장님께서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규환 과장님께서 발표를 드렸던 것 다음으로 국내 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될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에서 경제 전망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주 과장입니다. 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앞서 이규환 과장님께서 세계 경제 전망 파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크게 이제 네 파트로 제 발표 자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 물가, 그리고 경상수지 이 네 파트인데요. 제가 예상컨대 아마 1번 경제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규환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또 해주셨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 한 장의 발표 자료로 축약 또는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 전제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국내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세경제 전망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일종의 그것은 이제 전제치라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소규모 개방 경제인 대한민국의 그 내수와 수출입 부분을 전망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한 장이 전제치로서 전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난 한 해 2020년 중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을 제외하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마이너스 3.5%,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8%, 일본 역시 마이너스 4.8%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2021년 지난달이죠. 2021년 2월 전망에서 봤을 때는 그 최근에 코로나19 전개 양상이라든가 여러 전문가 견해를 종합해서 보면 세계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 4분기 때 수요와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 모두 충격이 왔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그 수요 부진이 생겼고요. 그에 더해서 사실상 해외 공장들 역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동시에 왔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지는 않지만 작년 분기별 성장률을 보더라도 2, 4분기의 성장률의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분기 이후 들어서 세계 경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 하반, 올해 연간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컨대 2020년 11월 저희가 전망했을 때에 비해서 전제치의 변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전망했을 때 3.4%를 올해 성장률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앞서 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재정부양책이라든가 또는 백신 접종 보급 확대라든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국제기구라든가 IB 견해들도 그렇듯이 4.4% 정도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올해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유로 지역 경우에는 지난 겨울철에 있었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그 회복 흐름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확실히 올해는 나타날 것으로 보아서 작년 마이너스 6.8%에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약 3%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일본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난 겨울철 코로나 확산세가 예상보다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올해 들어서도 2% 중반 즉 2.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전제를 했고요. 끝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기사도 보면 1, 2월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위 쌍순환 전략에 의해서 올해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세계교육 신장률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전망했을 땐 7.0%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올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0.1%포인트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 성장률은 저희가 4.8% 올해 했는데 이번 2월 전망 들어서는 0.2%포인트를 올렸거든요. 따라서 세계교육 신장률이 조금 낮은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화뿐 아니라 이 세계교육 신장률 안에는 서비스 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부문의 경우는 운송이라든가 관광, 해외 여행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했고 그것이 실제 수치로 구현된 것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2021년 연간 7.1%의 숫자 그리고 22년 내에서는 그 흐름이
좀 더 나아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예컨대 세계경제 성장률 3.7%에 비해서 세계교육 신장률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끝으로 원유업 도입 단가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상승세의 최근의 그런 흐름을 반영을 해서 지난 11월 전망 49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 수준을 저희가 전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전개 양상 시나리오입니다. 그 앞서 제가 국내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경제 전체치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난 2020년 5월 전망부터 저희가 시나리오별 그 전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이 어떤 과거의 아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든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비롯된 소위 보건위기가 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문가로서 그 보건 의료 부분의 또 그 전개 양상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 견해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 어떠한 시나리오, 어떠한 흐름을 갖고 갈 것이냐를 미리 그 점검하고 그것을 시나리오로 설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경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전망했을 때와 올해 2월에 전망했을 때 시나리오가 조금 다른데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작년 11월 전망했을 때 세계와 국내로 나눠서 보면 세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그 당시에 봤었을 때보다 이제 겨울철 들어서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다만 그것이 내년 중반, 즉 2021년 중후반 이후가 되면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런 등등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점차 진정이 될 것이고, 한편 이동 제한 조치, 예컨대 우리나라 용어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락다운이라든가 다양한 제한 조치의 그 형태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이동 제한 조치가 즉 2021년 봄부터 다시 서서히 완화가 되면서 세계 경제의 GDP 수준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하는 것이 2021년 하반기경에는 될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전제를 했고, 한편 국내의 경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겨울철 재확산이 겨울 중에는 지속되고 이후에도 그 국지적으로 확산이 간헐적이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를 했는데, 그 직후에 그 코로나19 전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을 살펴보면 확실히 코로나19 재확산은 올겨울에 들어서 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겨울철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1000명이 그 상회했었죠. 그리고 지금 역시도 300~400명 수준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 미국 유로 지역의 확산세가 굉장히 심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 점차 둔화되고 일부분은 그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즉 이러한 요인들을 또 감안해서 이번 2월 전망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세계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데 올해 중후반 이후에는 점차 진정되지 않을까 전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된다는 말은 앞에 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드린 바와 같이 백신 접종의 속도라든가 국가의 대응 정책이 사실은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확산세가 동일하게 진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동 제한 조치는 지난 11월 전망을 유지해서 올해 봄부터는 완화가 서서히 되고 세계경제 GDP 수준이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구체적으로는 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않을까 저희가 전제를 했습니다. 한편 국내의 경우는 코로나19 겨울철 확산세가 지금 1000명 정도에서 지금 300~400명 정도로 상당히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그 겨울철이라는 어떤 그런 계절적 요인이 끝났다 그래서 바로 그
급감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을 해서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둔화가 되다가 세계의 경우와 유사하게 올해 중후반 이후에는 점차 진정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주요 지출 부문별로 짤막하게 저희가 2021년 2월에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 동향을 근거로 해서 그 전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향에 대해서도 짤막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소비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사실 스무딩의 그 특징을 보입니다. 즉, 그 자기가 월급을 받고 그리고 향후에 얼마를 받을지를 경제 주체들은 미리 예상을 해서 그것을 적정하게 매월 단위 또는 매 분기 단위로 그 자기의 소비 행태를 그 균일한 나름대로 스무딩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2020년 들어서 왼쪽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물론이거니와 더 새로운 것은 민간 소비의 GDP 실질 금액 즉 레벨 자체가 다운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저희가 그 소비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많죠. 이자율도 있고 또 임금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다른 여타 소득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가계소득 여건이 부진했기 때문에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자발적 그리고 비자발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감염 우려를 사람들이 소비 행태에 투영을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작년 한 해 민간 소비는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4.9%를 보였습니다. 그 경제 통계 시스템 에코스에 들어가 보시면 과거 시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1998년 외환 위기 그때 그리고 2003년 카드 사태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마이너스 그 성장률을 보이지 않았을까 민간 소비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전망 파트로 넘어가 보면 과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제 소위 말하는 펜트업으로 해서 소비가 그 빨리 회복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가계소득 여건이 부진했고 또한 그 감염 우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일시에 불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 즉 2020년 11월 전망을 했었을 때에 비해서 올해 민간 소비 그 연간 전망치를 2.0%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전망을 했다. 그것은 즉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정부가 그 지난 3월 4일에 국회에 제출한 그 15조 원 규모의 추경도 그렇듯 그 이전에 있었던 각종 재난지원금도 그렇듯 이런 정부 지원 정책과 코로나19 이후의 저축 증대는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 같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2월 기자간담회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전망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저희가 2월 전망했을 때 이후에 올해 추경이 국회 제출된 추경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는 반영할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소득 파트, 즉 가계 소득 여건 파트와 감염 우려를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 이 두 그래프가 바로 그것을 대변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 및 사업소득 증감률이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요. 또 서베이 자료를 보더라도 해외여행에 대해서 관광 휴식이든 업무 목적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해외여행 여부를 묻는 조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이는 민간 소비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설비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초창기만 하더라도 설비 투자 역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지출 부문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의 설비 투자 흐름이 그렇게 견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이라고 하는 위기가 소위 말해서 집콕 생활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오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G가 아닌 5G 보급이 확대가 됐고요. 저희가 휴대폰에서도 요새 5G는 뭐 거의 베이스라인으로 활용을 하는 것처럼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설비 투자물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가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LCD든 OLED든 간에 그 TV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부품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요 기업이 OLED 투자에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나라이고 한편 그 LCD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추격이 있지만서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한 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가전제품 수요가 늘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은 그 이제 단가라든가 판매가 늘어난 즉 LCD 파트에서 그 늘어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신성장이라고 할까요? 그쪽 투자를 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나타나지는 않지만 휴대폰 경우도 그 설비 투자를 좋게 양호한 흐름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 같은 경우도 그 작년 한 해 굉장히 빠른 증가를 보였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업체, 국내 유수의 업체들 역시 작년 한 해 그 수익성이라든가 장비 수익액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비 투자가 과연 그러면 IT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설비 투자라고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건물을 이렇게 그 짓는 것 자체는 건설 투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건물 안에 각종 장비를 도입을 해서 그 장비로 인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그 바로 직전 단계가 저희가 이제 지출 부분별로 봤을 때 설비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IT 부분에 비해서 BIT 부분은 경기 대응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즉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거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사실은 이 BIT 부분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즉 유지 보수 위주의 그 기업들이 그쪽 방면으로만 투자를 하다가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그 이제 투자를 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에도 그 각종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서 그 BIT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2020년 들어서는 왼쪽 그래프 BSI 설비 투자 지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것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IT 부분과 BIT 부분의 설비 투자가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듯 올 한 해 IT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어떤 그런 양호했던 견조했던 설비 투자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고 BIT 부분 역시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조금 더 개선하는 모습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올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건설 투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조정 흐름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예전 거를 보시면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조적 조정 흐름 양상 지속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그리고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건설 투자가 우리 국내에서 나름 호황기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건설 투자가 부진한 모습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16년, 17년에 굉장히 건설 투자가 레벨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이 건설 투자에서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이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착공 그리고 수주 실적을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신규 공사 물량이 확대됐고 이것이 올해에도 그 작년 하반기에 수주했던 게 이제 실제로 공사가 되면 그것이 기성으로 인해서 올 한해 건설 투자에 포착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았고요. 반면 이제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의 경우에도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공업용 건물이 증가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 그 SOC 예산도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늘었고요. 그리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투자도 올해 SOC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것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토대로 증가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 R&D 투자라고 보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하지만 또 R&D 투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떤 그런 오락 이런 어떤 그런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사실은 연관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2019년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를 상회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 R&D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 매출액과 상당히 동행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제조업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즉 기업 매출이 회복이 되고 정부의 그 R&D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 지재물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R&D 투자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증가세가 올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기타 지식 생산물 투자에 포착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과거에 보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과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올 한해 조금 더 나아지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기타 지식재산 생산물도 올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이제 그 몸에 와닿는 이제 파트인데요. 상품 수출이죠. 아마 그 언론을 통해서 그 올해 1월, 2월 수출 뭐 이렇게 호조 이런 어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맞는 것이요. 그 작년 한 해 그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분기만 하더라도 수출이 굉장히 급감을 했죠. 그런데 그 IT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난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 실질 GDP 기준의 상품 수출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지속을 했고요. 또한 통관 수출이라고 해서 관세청 통계인데요. 이것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명목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그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서 올해 1월과 2월의 그 통계청, 죄송합니다. 관세청 그 수출입 동향을 보면 2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5%가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증가를 했고요. 2월 같은 경우는 영업일수가 부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같은 이런 IT 품목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고요. 그에 더해 자동차라든가 화공품, 여기서 말하는 화공품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진단 키트를 말하는데 이런 품목의 그 수출도 증가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올 한해 통관 수출뿐 아니라 상품 수출 GDP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지만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2016년, 2017년에 굉장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미중무역 분쟁이라든가 여러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그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다시 전환이 됐다가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BIT 부분도 앞서 BIT 설비 투자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대응적인 성격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조금 그 회복이 되면 반도체와 철강 기계류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세부 그 이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걸 종합적으로 또 이 한 페이지가 축약해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요것은 이제 지난 2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제 표인데요. 올 한 해 그러면 한마디로 국내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 개선이 좀 지연되면서 회복 속도는 완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에 마이너스 4.9%의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컸고요. 그에 따른 기저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 민간 소비의 전망치를 보시면 조금 완만한 모습을 나타낸다. 반면 소비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6.8%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도 5%대의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며, 지식재산 생산물도 3% 중후반에서 4%까지는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주거용 건물 중심의 기술적 조정 흐름 마무리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년에 마이너스 0.1%에서 올해는 0.8% 수준의 성장을 나타내지 않을까. 끝으로 상품 수출의 경우도 지난 한 해 2분기의 급감으로 인해서 이제 연간 기준 마이너스 0.5%의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높은 7.1% 정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우리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소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하지만 소비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고용 같은 경우, 즉 내수 부분 역시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도 줄어들면서 경제가 소위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왼쪽 그래프에서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빨간색 선으로 보이고 있는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19년에 소위 레벨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고요. 그게 작년 4, 4분기 경우는 겨울철 재확산의 영향으로 사실은 더 다운이 됐죠. 그래서 지금 레벨만 놓고 보면 2020년 1, 4분기와 2020년 4, 4분기가 거의 비슷한 수준. 즉 아직은 민간 소비 회복을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는 상황. 반면 이제 상품 수출의 경우,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상품 수출의 경우는 이미 4분기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서 앞서 보여드린 표에서 그런 수치화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것을 이제 기여도로, 즉 올해 3.0%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봤을 때 수출과 내수 기여도가 각각 1.5%포인트 정도 그렇게 나타내지 않을까. 그리고 2022년인 내년에는 이제 2.5%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단적인 예로 내일,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에 어떤 일이 나타나고 벌어질지는 사실은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전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각의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방 리스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이 좀 조기에 진정된다거나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국에서 그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상방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코로나19 확산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든가 집단 감염 지속이라든가 등등의 여타 요인으로 인해서 확산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2019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미중 갈등이 어떤 통로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된다거나 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여건 개선이 좀 지연된다면 소득 여건은 그 민간 소비에 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 요인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경제성장 파트를 넘어서 이제 고용 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고용은 지금 이 세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왼쪽에 세 번째 서비스업 취업자 수를 보시면 뭐 거의 그 뭐 굉장히 좀 어두운 모습이라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이것이 작년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올해 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통계에 의하면 올해 1월 중 고용 상황은 그 전년동을 대비로 해서 취업자 수 증감이 98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98년 12월에 있었던 그 128만 명 마이너스 128만 명 수준 이후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 이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고용이 통해서 가계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곧 그 소득의 원천이고 소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철에 확산세가 좀 더 심했고 거리두기 조치도 조금 더 강화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5인 이상 만남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그 취업자 수 경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용 상황을 전망을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 좀 부진한 모습,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다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백신 접종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대면 서비스 수요 부진이 좀 완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 상황도 완만하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봤고 하지만 그 지난 11월 전망에 비해서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감을 조금 낮췄고요. 2021년의 경우 지난 11월 전망에 비해서 그 10만 명 초중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8만 명으로 증감폭을 낮췄습니다. 다음은 물가입니다. 앞서 그 이규환 과장님께서 물가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세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시면 인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굉장히 그 좀 좋지 그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컨대 밥상 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다라는 언론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가의 경우는 그 올해 물가는 작년에 비해서 오름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층 요인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식료품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기인하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정부 정책 측면에서 고교 그 무상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동통신요금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다면 그것이 기저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조금 적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또 전월세 그 상승세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오른 상태고요. 전월세 가격 상승률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좀 높은 수준의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1.3% 수준의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기준, 그리고 내년에 1.4%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을 했는데, 이는 이제 공급 요인에 더해 이제
경기 개선 흐름이 조금 지속이 되고 또 정부 정책 측면도 그 하방 압력이 완전 사라지면서 올해 조금 나아지는 1.4% 정도의 물가 전망을 했고요. 이 역시 물가 전망도 굉장히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경상수지인데요. 요 경상수지는 저희가 실질, 앞서 이제 GDP는 저희가 이제 실질, 즉 물가 흐름을 배제해서 물량 기준, 거기에 이제 품질 개선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가격 요인을 제외했다면 이 경상수지는 명목 또는 경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경상수지는 이제 크게 상품 수지가 있고 서비스 수지가 있는데 앞서 통관 수출도 올해 좋아질 것이고 실질 GDP 기준 상품 수출도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그러한 어떤 요인도 있겠지만서도 국제유가가 상승폭이 크게 되면 수입도 같이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라고 하는 것은 A 빼기 B의 개념이거든요. 즉 수출과 수입의 그 차라고 보시면 되고 수출도 늘지만 수입도 조금 늘기 때문에 그 흑자폭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운송 서비스 부분은 좀 나아질 것이라고 봤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감염 우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행태 전환을 유발했다고 봐서 올 한 해 여행 이런 부분이 완전히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따라서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 소폭 축소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이제 표로 정리하면 작년 한 해 상품 수지의 경우는 819억 달러, 굉장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IT를 포함한 IT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상품 수출의 호조의 영향이고요. 올해 740억 달러라고 하는 것도 작년에 그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 그리고 다만 그 흑자폭이 축소된 것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도 늘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 통관 기준으로 보셨을 때 수출 증가율이 올해 9.6% 전년 대비. 하지만 수입 역시 11.6%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 보더라도 흑자폭이 조금 축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경상수지 올해 약 640억 달러 수준, 그리고 내년에는 620억 달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좀 긴 설명이었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세계 경제에도 그러하고 국내 경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수뿐 아니라 대외 거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GDP 성장률도 그렇고 또 GDP 디플레이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요인들은 내수 파트와 대외 거래 파트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따라서 전망의 불확실성도 사실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가 지금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국민들께서 맞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경제 성장을 조금 더 회복 흐름을 빠르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또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저의 발표 그리고 앞서 이규환 과장님께서 발표했던 그런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전망 파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